자, 우리가 온라인 쇼핑으로 이제 어떤 활용을 하고 실제 물건을 팔고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의 쇼핑 동향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본 부분인데요. 온라인 쇼핑에 대한 거래액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추세예요. 특히나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배달 음식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시켜 먹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으면서 소비 행태가 온라인으로 소비하는 행태가 일상화된 영향으로 분석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스마트 스토어는요, 오픈마켓과 개인몰의 중간에 해당하는 게 스마트 스토어였죠. 그래서 개인몰처럼 독자적인 주소를 가진 스마트 스토어를 구축하면 오픈마켓과 같은 장터인 네이버 쇼핑에 자동으로 연동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어떤 물건을 만약에 찾아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네이버로 가서 여기 검색창에다가 내가 찾고 싶은 물건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지금 딱히 생각은 없지만 예를 들어 타입의 감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치고 싶은 걸 적는 거야. 뭐 영광굴비 이런 걸 쳐볼 수도 있겠고. 자, 어쨌든 내가 이런 식으로 사고 싶은 물건을 쳐보면 네이버에서는 파워링크서부터 이렇게 쭉 검색이 돼서 나오죠. 보통 파워링크는 광고를 한 것들을 이제 파워링크라고 보면 되겠고, 내가 만약 쇼핑을 하겠다라고 하면 쇼핑 탭을 눌러서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쇼핑 탭을 눌러 보시면은 네이버 쇼핑에 올려져 있는 각각의 이런 상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이런 상품을 보시면 하늘내 굴비라든지 구가굴비 이런 데들이 실제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되어 있는 상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스마트 스토어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이버의 검색 결과는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는 레이아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빅파워를 달거나 파워 등급이거나 한다면 빅파워, 파워, 뭐 굿서비스 이런 마크까지도 보여지고요. 실제로 네이버페이로 결제도 가능하다는 이런 표시도 나오고 후기 정보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쇼핑몰들의 상품보다 내 상품이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또 네이버 자체가 사실은 약간은 폐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내가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상품을 올려서 판다라고 했을 때 네이버에서는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들이 아무래도 앞쪽으로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보시면 거의다가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져 있는 상품들이 주로 보이죠. 얘네들이 다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들이 먼저 보이게끔 그렇게 꾸며서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는 순서를 맞춰서 올려주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초보 우리 셀러들이라고 했을 땐 스마트 스토어는 꼭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만들기 쉽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일 텐데요.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고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상품이 노출이 되면 상품 클릭당 과금은 없어요. 다만 이제 주문이 성사가 되면 2%의 연동 수수료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2%의 연동 수수료를 내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몰이나 SNS 또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자체적으로 홍보하시면 그러면은 네이버 쇼핑 수수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2%의 연동 수수료가 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판매 수수료도 내가 조절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자, 또 네이버 페이 결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만약에 내가 자사몰을 제작한다라고 한다면 쇼핑몰에 카드 결제 기능을 넣기 위해서 별도의 PG사 계약을 했어야 됐죠. 그런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PG사가 상관없이 네이버 페이 하나로 결제가 된다라는 게 장점이 됩니다. 자, 고객에게서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자사몰들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부터 해야 되잖아요.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일종의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회원가입하기 귀찮다 보니까 그냥 다른 데서 결제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결제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회원가입을 일일이 할 필요가 없어서 편하게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네이버페이는 네이버에서 운영을 하죠. 그러다 보니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때 네이버페이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네이버의 신뢰성을 얻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또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그 이유가 하나 또 있다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요, 페이가 어느 정도 적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립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 산 거에 몇 퍼센트, 조금의 금액이지만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몇 퍼센트 정도가 엠페이로 적립이 돼요. 그럼 그 네이버페이는 우리가 네이버에 가입되어 있는 스마트 스토어 어디에서든 결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돈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결제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해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매력적인 게 스마트 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스마트 스토어는요, 판매자 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꾸준하고 성실한 상점이라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불량 상점을 걸러낸다는 그런 안전성을 부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이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땐 독자적인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기 위해서 첫 방문이나 재방문 구매 고객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고요. 지금은 스토어친과 톡톡친구가 묶여서 알림 기능으로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알림 기능을 맺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타겟 고객별로 구분해서 베스트 구매평 고객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그런 다양한 프로모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벤트나 기획전 같은 경우 내가 만약 개인몰을 운영한다라면은 쇼핑몰 내부에서만 알리게 되지만, 얘는 이제 네이버 쇼핑에 연동을 해서 홍보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도 물론 있죠. 스마트 스토어는 개성화를 시키긴 좀 어려워요. 딱 들어가면 여기가 스마트 스토어로 만든 데구나 라는 거를 사실은 알아볼 수가 있을 정도로 레이아웃을 우리가 좀 수정할 수는 있다지만은 사실은 한계점은 있죠. 그래서 쇼핑몰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때는 한계가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마켓보다는 훨씬 더 잘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해서 그 단점이 그렇게 심각할 거라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 더 보태자면 요지보수를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쇼핑몰을 따로 운영을 해서 꾸민다라고 한다면, 만약 보안이나 시스템 관리를 우리가 직접 하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네이버의 일정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임대를 받아서 판매를 하는 일종의 상점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 어떤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는 네이버에서 해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SSL을 보안 서버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 모바일 연동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게 스마트 스토어를 노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테마는 반응형 웹사이트로 돼 있어요. 따라서 어떤 기종에서도 유용하게 보이는 게 기본이고요. 우리가 상품을 등록할 때도 스마트 에디터를 통해서 보다 쉽게 작성할 수도 있고, PC랑 모바일 어느 쪽 디바이스에서도 동시에 가독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최적화가 되어 있는 스마트 스토어의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결제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저번 시간에 살짝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이버에서는 12개월간 결제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제로 수수료라고 하거든요. 만약 그 부분에 선정이 된다면 12개월간의 결제 수수료를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내가 어느 정도 수수료를 아끼면서 약간 그러니까 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으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스토어 성장에 따라 지원되는 성장 포인트 제도는 별도의 신청 절차나 심사 과정 없이 매출액에 따라서 자동으로 충전이 돼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토어가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는 건데요. 우리가 입출금은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출금해서 쓸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댓글이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후기를 남겼을 때 그 후기에 대한 포인트를 줄 때, 그럴 때나 아니면 광고를 할 때 이럴 때 쓸 수 있는 성장 포인트라는 걸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건 결제 수수료로 책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죠.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만 더 정리해서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의 입점이나 등록 판매 수수료는 따로 없고요. 다만 네이버 쇼핑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물건을 산다면 네이버 쇼핑 판매 수수료 연동 2%가 붙게 된다라는 거고, 개인 블로그와 같은 독립적인 홍보 대상으로 판매를 한다면 따로 수수료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페이로 결제할 때의 수수료도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영세 자영업자다 그럼 2.20 정도 들어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페이 결제 수수료가 각각 좀 다르게 들어가게 되더라. 이런 정도로만 일단 봐놓을게요. 자, 어쨌든 다 더해봤자 제일 높은 게 3.74, 그죠? 3.85네요. 3.85, 그리고 매출 연동 수수료가 2%, 그럼 5.85잖아요. 최대 6% 정도의 수수료 밖에 떼지 않기 때문에 다른 스토어에 비해서 좀 경제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아까 얘기했던 수수료를 할인받는 방법, 스타트 제로 수수료를 가볍게 설명드려 본다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12개월간의 모든 결제수단, 아까 뭐 계좌이체든 뭐든 간에 모든 결제수단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그런 제도가 스타트 제로 수수료라고 합니다. 요거는 근데 누구나 되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판매자 정보에 판매자 등급을 보았을 때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스마트 스토어 창업은 1년 미만,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월 500만 원 거래액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도 5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스타트 제로 수수료를 지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부담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에 아마 활용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성장 포인트라는 거였는데요. 네이버에서는 사업 안정성이 확보된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 포인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따로 출금을 해서 쓰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스마트 스토어 고객 마케팅에 사용하거나 광고 비즈머니로 사용하실 때 이 성장 포인트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정산에 대한 부분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정산 방식은 보통은 구매 확정을 한 후에 정산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산 방식은 구매 확정하고 1영업일 후에 100% 정산이 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주문이 일어나고 배송을 보내고 그 배송이 상대방한테 도착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3, 4일 정도 걸린다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구매 확정을 해주면 그래도 빨리 돈을 받을 텐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한 보름 지나도 확인을 안 한다면은 자동으로 구매 확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이미 2주가 지난 후잖아요. 그렇게 판매자의 돈이 많이 묶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빠른 정산이란 서비스는요, 배송 완료되고 바로 하루 있다가 100% 정산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배송만 해주고 배송이 완료되면 1영업일 있다가 바로 빠른 정산이 되기 때문에 보통의 구매 확정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비해선 빠르게 정산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배송을 하고 배송 완료되는 것까지는 대략 한 4, 5일 안으로 끝나기 때문에 빠른 정산은 4, 5일 안에 정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게 좋죠. 근데 무료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조건이 맞아야 되냐면, 일단은 거래액이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100만 원 이상, 그리고 사업자 부분으로는 국내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해당이 된다면 빠른 정산을 받아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실제 퀵엑스크로라는 기능도 있어요. 네, 퀵엑스크로 같은 경우는 선전산 시스템이긴 한데 대출 계약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판매 대금의 80% 선정산이 되면서 선정산된 일수만큼 수수료를 부과를 하는 그런 서비스였다면, 빠른 정산 같은 경우는 그냥 결제액 100%의 수수료 혜택 정산이 반영이 돼서 빠른 정산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는 디커머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현업에서 운영하시는 강사분들, 뭐 강사라기보다도 뭐 판매자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강의를 해주는 게 이제 디커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아마 오프라인상으로 교육은 잘하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부터 그랬거든요. 하지만 온라인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강의를 올려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디커머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아마 좀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무료 컨설팅도 디커머스 프로그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 소개를 했고요. 이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 볼 건데, 그 전에 지금 대시보드 창을 잠깐 열었어요. 자, 우리 스마트 스토어가 어떻게 생겼나 가볍게 보자면, 이게 이제 대시보드 창인데, 이 부분에는 내 회사의 내 상점의 로고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입금 대비 배송 준비해서 각각의 그 요청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매출에 대한 통계나 미답변한 문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 창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전자상거래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한다 라고 한다면, 직전 연도의 거래 횟수는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는 사업자를 내고 나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도 같이 하시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여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간이과세이신 분들이 통신판매업 이거 등록을 안 하시는, 그런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쿠팡이라든지 다른 사이트에서는 또 이런 통신판매업 신고 그거를 넣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같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업자 판매자로 등록할 때 필요 서류들이니까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을 파는 것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하구나 한 번씩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제가 아마 초반에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저희가 과정 중에 상품을 올리다 보면 가끔 주문이 들어오고 정말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적, 반복적이다라는 게 정의가 이제 잡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몇 번 주문 들어온 거 그런 거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사업을 영위하고 계속해서 올리고 판매를 하실 거라면 그때는 이제 점차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 규모가 없고 임시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면 개인 판매자로 운영하면서 준비를 천천히 해나가시다가 주문 거래가 발생되기 시작했을 때 슬슬 사업자 등록이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이나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게 어떤 거냐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 교부가 안 돼요. 또 내가 물건을 사들여 온다고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게 되고 어떤 각종의 가산세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거래가 일어나는 거는 물론 좋은 거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만약 거래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사업자를 내시는 걸 추천드리죠. 그리고 위탁 판매 같은 경우도요, 사업자가 없는 경우보다는 사업자가 있을 때 위탁 판매 물건들을 맡기곤 하기 때문에
간이 사업자라도 사업자를 갖추시는 걸 저는 추천은 드려요. 자, 자택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이 없이 온라인으로만 통신 판매한다면 자택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라는 거는 실제 사업자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상 계속 반복성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느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이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납세 의무가 존재하고 그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6개월간 거래 횟수가 10회 이상이거나 거래 규모가 600만 원 이상일 때는 사실은 이때 이제 계속 반복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대상이다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요거를 삭제를 했어요. 종전 규정에서 2022년도쯤에 아마 삭제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 좀 애매모호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 규정이 예전에 종전 규정이니까 조금 참고를 할 필요는 있어서 제가 일단은 가져온 규정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간이사업자 또는 일반 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고자 가져왔습니다. 일단 간이과세자가 일반 사업자보다는 부가세를 훨씬 덜 내게 되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가세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 공급 대가는 8천만 원 미만으로 들어가는 사업자가 바로 간이과세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간이과세 적용 제외자라면 광업이나 제조업, 도매업 이런 쪽은 간이과세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간이과세자 쪽이 되겠고요. 일단 간이과세자라고 한다면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라는 걸 10%씩을 물어요. 그렇지만 이 간이과세자는 1.5에서 4% 정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요. 매입세액도 물론 다 공제되는 건 아니고 15에서 40% 정도 공제가 됩니다. 그럼 일반 과세자라면은 1년간의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이상으로 들어가는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요. 과세는 10%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데 일반 과세자가 또 좋은 점은요. 매입한 것에 대한 실제 부가세 전액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게 일단은 일반 과세자의 좋은 점일 것 같아요. 면세과세자,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랑 상관이 없는 사업자인데요. 예를 들어 농축수, 임산물과 같은 또는 생활 편의를 위한 어떤 제품들 같은 것들은 면세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 필수품이나 아니면은 농축수, 임산물 이런 것들은 면세과세자가 취급하는 어떤 품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간이과세자에 대한 기준인데요. 현행법상은 8천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라고 해요. 그 중에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는 하나 납부할 금액이 없는 거고요.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도 요즘은 가능하도록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서 실제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를 노리시는 분들은요. 직장인이신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경우 처음부터 잘 되진 않죠. 매출이 소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부가세 납부할 금액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부가세 납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게 없다. 그래서 사업 초기인 경우는 그냥 개인 판매자로 운영하다가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해서 전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건 이제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3원칙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점명을 지을 때 브랜드를 어쨌든 만드시게 되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실 네이밍의 법칙이라서 한번 적어 놓아 봤어요. 브랜드의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해주고 한글과 영문을 같게 만드는 게 아무래도 더 좋겠죠. 그리고 쇼핑몰 컨셉을 브랜드화해서 만들게 된다면 좀 더 눈에 띄는, 좀 더 오래가는 쇼핑몰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입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를 오늘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스마트 스토어라고 적어주세요. 영어로 쳐도 되나요? 한글로 적어도 되고 영어로 쳐도 돼요. 그럼 스마트 스토어 센터가 나올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고 지금 가입해야죠. 가입하기. 그 다음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세요. 그러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게 나와요. 여기다 작성하시면 가입 절차가 진행이 될 거예요. 저는 일단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가입 절차를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일단 로그인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입해 두셨다가 이따가 같이 로그인 된 나머지 화면을 좀 세팅해 보는 걸로 하죠. 영진.com 영진.com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시면 왼쪽 하단에 부록 CD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할 건데요. 여기에 쓱 적고 엔터 치시면 쓱싹 시리즈들이 쫙 나올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있는 게 쓱 하고 싹 배우는 우리 교재 블로그 앤 스마트 스토어죠. 요거 부록 CD 다운로드 해주세요. CD 원점 칩을 다운받을 거니까 클릭해 보시면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본인 USB 혹시 가져오신 분은 USB에다 바로 저장을 할 건데요. 만약 USB를 내가 오늘 놓고 와서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문서에다가 저장할게요. 자, CD1이라는 이름 대신에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바꾸죠. 쓱싹 스마트 스토어라고 바꿔놓을까요? 자, 그러고 저장하시면 이렇게 zip 파일이 저장이 될 겁니다. 조금 기다릴게요. 자, 클릭해서 열면은 이렇게 압축 풀기가 뜰 거예요. 압축 풀기를 눌러서 압축 풀기를 또 눌러주시면 압축이 풀려집니다. 조금 기다려보자. 자, 그러면 저는 문서에 쓱싹 스마트 스토어라고 저장한 폴더가 생겼겠죠? 109페이지가 되겠고요. 우리 자신의 스마트 스토어로 잠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를 잠시 들어가 주세요. 저 나왔나요? 그러네. 우리가 스토어의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할 때는 이제 자신의 스토어에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사진을 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메뉴에 보시면 스토어 전시 관리라는 메뉴가 있고 이 메뉴에서 스토어 관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토어의 스토어 명이나 대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창으로 들어와집니다. 여기 스토어 명은 한 번에 안에서 수정이 가능한 거라 아직 뭐 수정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바꾸실 때 수정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스토어 대표 이미지가 현재는 노출 중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진을 바꿔볼 건데
최소는 160에 160 이상의 가로 세로 정비율의 이미지만 등록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고 내 사진에서 불러올 거니까 내 사진. 그런 후에 우리 예제는 아까 문서에 쓱싹 스마트 스토어에 받았었죠? 여기 있는 이미지 중에서 1:1 이미지, 지금 예제에서는 이 프로필용이라는 이미지를 쓸 건데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열기를 하시면 이렇게 검수중이라고 표시가 뜰 거예요. 자, 그리고 스토어 소개를 바꾸시려면 여기서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일단 바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하루 정도 검수 기간을 거친 후에 이미지가 바뀌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스토어 전시 관리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라는 메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스토어 전시 관리 메뉴에 스마트 스토어를 눌러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공통 관리나 컴포넌트 관리를 할 수 있는 창으로 뜰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책하고 내용이 조금 바뀐 게, 옛날엔 테마를 되게 다양하게 제공을 해줬다면 지금은 이렇게 테마가 컬러 테마와 GMB 위치를 정하는 정도로만 나와 있어요. 자, 이 윗단에 보시면 첫 번째 버튼은 모바일로 보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은 이거 모니터 같죠? PC로 봤을 때 화면. 세 번째는 넓게 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토어의 모양을 이렇게 보면서 모바일과 PC 버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관리 메뉴에 저희는 공통관리서부터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컬러 테마를 본인이 원하시는 컬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컬러 테마가 적용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색깔은 여기 PC 버전을 눌러놓고 보시면 좀 더 잘 보일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마음에 드는 컬러 테마를 골라주시고요. 나중에 컬러 테마는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선택하셨다면 PC GMB 위치를 맞춰볼게요. PC GMB는 메뉴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상단형 메뉴를 많이 쓰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좌측형 메뉴로 바꿔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형태로 그 스토어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카테고리가 위쪽으로 들어간 상단형이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 공통 메뉴 부분 세팅해 주시고 나서 오른쪽 상단에 전체 적용하기를 한번 누를게요. 그럼 저장 완료가 떴죠? 그리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컴포넌트 관리를 눌러보시면은 스토어 이름서부터 세팅하는 메뉴들이 쫙 떠요. 일단 아마 기본적으로 만든 스토어는 이 부분이 아마 그냥 글씨가 스토어명이 적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는 스토어 이름에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이미지 편집 툴을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은데 이따가 미리 캔버스를 사용하시면서 기능들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텍스트형으로 나오는 게 원래 기본 상태일 텐데 이 디자인을 내가 이쁘게 만들 때는 로고형으로 해서 예쁘게 제작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PC랑 모바일에 모양을 집어넣어 보면 PC에서도 모바일에서도 이런 디자인으로 예쁘게 보여지게 되겠죠. 사이즈는 요 밑에 적혀 있는 사이즈에 맞게 제작을 해서 집어넣으시면 예쁘게 들어갑니다. 자, 카테고리 메뉴라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메뉴들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메뉴들이나 공지사항에 대한 게 있는데 여기 메뉴의 이름들을 내가 조금 더 예쁘게 바꿔주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뭐 쇼핑 스토리 리뷰 이벤트 이런 이름에다가 이모지를 넣어서 꾸미게 되면 조금 더 예쁘게 보이기도 하겠죠. 자, 카테고리 메뉴는 그런 정도로 일단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프로모션 이미지가 이 부분이 이제 프로모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리 캔버스로 제작해서 예쁘게 넣을 계획인데요. 프로모션 이미지가 여러 개가 들어가면 옆으로 넘기는 슬라이드형의 모양으로 세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일 컴퓨터라고 해서 제 지금 테스트 스토어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쪽을 눌러보면 한일 컴퓨터 그 창이 이렇게 넘어가지죠. 그래서 다음 걸로 이렇게 넘어가지고 조금 기다리면은 꼭 다음 걸로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넘어가지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트,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세팅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프로모션 이미지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예쁘게 한번 꾸며서 올려볼게요. 스토어 및 셀러 정보에서는 오늘의 방문자 수나 투데이 방문지 수, 스토어의 등급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초반이라 스토어 방문자 수가 나오는 게 좀 부끄럽다면 투데이 방문자 수를 가려버리면 오늘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가 가려지니까 참고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 스토어의 등급이 좀 가려졌으면 좋겠다 하면은 등급을 가리거나 투데이 방문자 수를 가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자, 고객 혜택 배너. 요거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고객 혜택 배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내가 배너 모양을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 배너로 이렇게 제작하고 모양의 링크를 연결하면 그 부분을 누르면 그 연결된 링크로 넘어가게 해줄 수가 있고, 또 상품을 연결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상단에 뜨게도 노출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상품이 올려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습할 때는 나중에 상품을 올리고 나서 이 부분을 이어서 작업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미지를 꾸미기 위한 편집 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로고도 이쁘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꾸며서 새 단장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다시 새 탭 하나만 눌러볼게요. 일단 네이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지 편집 툴을 익혀볼 건데요. 네이버의 검색창에는 미리 캔버스라고 쳐보세요. 미리 캔버스. 자, 미리 캔버스는 알집, 알약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스트소프트사에서 만든 게 미리 캔버스인데요. 일단은 저작권이 무료인 그러면서도 굉장히 쉽게 편집할 수 있는 편집 툴이라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창이 나오고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5초 회원가입이 보일 겁니다. 눌러서 네이버로 가입하시면 제일 빠를 거고요. 왜냐면 네이버에 지금 로그인 돼 있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다른 걸로 가입할 거면 다른 방법으로도 다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이버로 간편 가입하면 아마 바로 이렇게 뭐가 연결되게 뜰 거고 약관에 그냥 체크만 해주시고 가입하시면 돼요. 지금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저는 로그인을 편리하게 하라고 이렇게 창이 떴는데 여기서 내가 로그인을 지금 유지를 하지 않을 거라면 유지 안 함으로 눌러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 보면 내가 여기서 작업했었던 내 디자인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처음 들어간 경우는 여기 아마 예쁜 그 디자인 캐릭터 같은 게 아마 자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또는 처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창이 내 디자인으로 뜨지 않고 새 창으로 뜨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창 잘 띄우셨는지 한번 보고 이어서 디자인 만들기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디자인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뭘 만들 거냐면 1대1 사이즈의 로고를 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밑에서 쭉 내려보시면 로고 프로필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실제 로고는 1대1 사이즈면 되기 때문에 직접 입력해서 사이즈를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로고 프로필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리 캔버스에 디자인 창이 떴을 거고요. 이렇게 설문 같은 것 뜨면 이건 굳이 안 해도 돼요. X 눌러서 닫을게요. 그러면 이 부분엔 이렇게 작업창이 나오고 옆에는 이렇게 메뉴들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옆에 보시면 템플릿이라는 부분에 로고 프로필로 로고로 쓸만한 프로필 그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옆에 이렇게 왕관 들어간 것들은 쓸 수는 없지만 요건 이제 유료 그림이지만 나머지 왕관 없는 것들은 무료로 풀려져 있는 그런 모양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모양을 하나 골라볼까요? 물론 여기 있는 걸로만 딱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요소나 다른 부분에 있는 이미지로 이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연습이라서 여기 있는 이미지 중에 골라서 한번 바꿔볼까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집 모양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러고 enjoy your life, 뭐 I, 뭐 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거를 바꿔서 존 뭐 간단히 말하면 저희 한일 컴퓨터니까 한일 컴퓨터로 할게요. 한일 컴퓨터 라고 만약에 제가 입력을 했고요. 이 존이라는 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렇게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로고 모양을 꾸며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 없는 거는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얘가 필요 없으면 이렇게 바꿔서 배치하시거나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색깔 또한 바꿀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글씨가 너무 단조로우니까 글씨체도 바꿔볼게요. 그리고 글씨 적은 부분은 선택하시고 글씨체를 바꾸면 내가 원하는 다른 글씨 모양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매우 많은 글씨 모양들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자, 만약 디자인을 다 했다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는 간단하게 나중에 이걸 알아볼 수 있게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로고라고 제가 이름을 해놓고 여기다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JPG로 받을 거냐 PNG로 받을 거냐 파일 형식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파일 형식, 저희는 그냥 PNG로 할게요. PNG를 누르고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고, 저희 과정에서 제가 가급적이면 USB를 좀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자꾸 이렇게 예제들을 저장할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문서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제가 수정 스마트 스토어라는 이름으로 해서 로고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면 이게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배경이 없는 투명한 배경으로 저장하고 싶으실 때는 웹용의 PNG로 투명한 배경을 체크해 놓고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투명한 배경으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고를 가볍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일단 잘 안 되시는 분, 이 부분 만드실 때 막히는 부분 질문 받을게요. 자, 일단 로고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올리는 거를 다음 시간하고 뭐 이번 시간 중에 할 거니까 한번 제작해 보시는데요. 자, 파일에서 새 디자인 만들기 해서 제가 일단 새 창 하나를 띄워 놓고 설명할게요. 자, 지금은 그냥 뭐 인스타용이라고 가정해 보죠. 자, 그러면 이 미리 캔버스가 사실 되게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직접 입력해서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지만 사이즈를 모를 때는 이렇게 사이즈들이 정해져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딱 맞게 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미리 캔버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NS상의 사이즈들을 다 외우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잘 되어 있죠. 자, 어쨌든 템플릿은 아까 살짝 보셨듯이 내가 만약에 디자인을 빨리 해야 된다면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어 놓은 디자인을 쓰는 걸 템플릿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검색에다가 제가 기획전을 만들려고 해요. 또는 설날에 세트 같은 걸 팔려고 해요. 그럼 이렇게 설날 적어보면 설날과 관련된 그런 템플릿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눌러서 바로 설정한 후에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템플릿은 미리 캔버스에서 진짜 미리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가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컨트롤 Z나 뒤로 가기를 누르면 제가 이제 템플릿 줬던 건 없어졌을 거고 그 밑에 작업 공간서부터 또 얘기해 볼게요. 이 작업 공간은 내 디자인의 작업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공간을 작업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예전에 작업했던 거를 내가 조금 수정해서 다시 작업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 예전에 만들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콘텐츠를 쓰시되 바뀐 부분들만 고쳐서 만들면 되게 간단하게 돼 있죠. 자, 작업 공간은 그래서 최근에 내가 작업했던 거,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작업했던 거 불러다가 작업할 때 쓰는 게 작업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사진이라는 부분은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진들을 수정하는 곳이에요. 내가 만약에 겨울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든다면 사진에다가 검색을 할 때 겨울 뭐 이런 식으로 치면 겨울에 관련된 예제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왕관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무료 이미지가 아닌 것들인데요. 왕관이 없는 것들 중에서도 예쁜 이미지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 중에 쓰시고자 하는 사진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를 누르면 가져와졌고 크기를 조절해서 내가 꾸미고자 하는 대로 꾸며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디자인을 이렇게 예를 들어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얘가 너무 진하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불투명도를 낮춰서 흐리게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또는 필터 효과를 이용해서 다른 느낌의 이미지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조정해서 밝기나 대비를 직접 조정해서 맞추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진이라고 했을 때도 되게 다양한 사진들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에 이렇게 많은 사진들 중에 내가 쓸 사진을 이렇게 눌러서 가져와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밝기를 좀 줄까요? 대비도. 만약 그림자도 줄 거면 뭐 그림자도 살짝 거리를 띄워가지고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꾸며서 만들 수가 있어서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다만 내가 만약에 내 사진을 내가 예를 들어서 판매하실 상품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이게 조금 곤란하겠죠? 자, 그런 경우는 업로드를 통해서 사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업로드를 눌러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중에 내가 필요한 사진을 선택해서 열기를 하면은 그 사진을 미리 캔버스로 가져올 수가 있고 클릭해서 넣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미리 캔버스에 없는 내 사진을 가져올 때는 업로드를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가 있죠. 인터넷에 내가 이 사진을 가져오고 싶어요. 물론 저작권이 걸리지 않는 사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진이 내가 필요한 경우는 우리 기본 기능 중에 윈도우와 쉬프트 S를 누르면 캡처를 할 수가 있죠. 이걸로 영역을 잡아서 캡처할 사진을 윈도우랑 쉬프트랑 S요. 윈도우 쉬프트 S. 이 사진을 복사한 걸 컨트롤 V로 붙이면은 이렇게 바로 가져와서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윈도우가요, 컨트롤과 알트 사이에 있는 창문 모양의 버튼이요. 해서 인터넷 화면의 일부를 캡처해서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세요. 되게 잘 돼 있죠. 물론 이거는 이제 저작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다른 이미지 중에 내가 가져다가 써야 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일부를 가져다가 쓸 수도 있더라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진이 있는데 사진의 배경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만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업로드를 해서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품의 배경까지 같이 올려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나는 여기 있는 이 상품만 필요하고 배경이 필요 없는 경우는 미리 캔버스에서도 물론 수정 합성 요청이란 기능이 있지만 요거 말고요. 우리 요거 새 탭 하나만 더 열어서 볼게요.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할 때 이미지 배경 제거라고 쳐보시면은 리무브 비즈라는 서비스가 나와요. 이미지 배경 제거. 리무브 비즈에서 배경 제거. 이미지 배경 제거하려는 거니까. 리무브 비즈 서비스를 들어오셔서 이미지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 건강 9번이었죠? 제가 넣고 열기를 해보면
내가 찍은 사진에 배경이 없어지고 상품만 딱 남을 거예요. 짠. 네, 다 됐죠? 다운받아서 쓰면 돼요. 만약에 이 사진이 얘가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체크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뭐 파였거나 아니면 더 들어갔거나 하는 부분은 편집을 눌러서 삭제 복구를 통해서 만약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거나 복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브러쉬 사이즈 조절하고 삭제로 이 부분이 만약에 필요 없더라 하면은 이렇게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복구는 잘못 지웠을 때 또는 남아있을 때 그럼 이렇게 복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에 투명 이미지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망쳤으니까 저는 X 눌러 닫을게요. 요거 몇 페이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있는 내용에 토대로 조금 더 추가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편집을 하실 때 배경을 내가 넣고 싶다 하면은 요 밑에 배경들을 업로드를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본에 이제 제공되고 있는 배경을 선택해서 넣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요. 재밌는 기능이죠. 배경까지 보통 넣진 않고 이미지 배경 제거. 그럼 remove bg가 떠요. www.remove.bg 이 사이트가 이미지 배경 제거하는 사이트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사이트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미지 추가해서 넣은 게 요 이미지인 거고 여기서 이제 다운을 받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잠시 제 수정 스마트 스토어라는 폴더에 저장해 볼게요. 이렇게 저장해서 아까 미리 캔버스에 와서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서 넣으시면 돼요. 아까 제가 문서에 어디 이미지 배경에서 다운로드 아까 리무브 비지 첫 화면이죠. 요게 이미지 업로드를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넣었던 이미지 있어서 그런데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요. 우리는 쓱싹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져온 뭐 건강 6번을 만약 넣겠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열기를 해요. 그럼 얘가 알아서 추출을 해줄 거예요. 꽤나 쓸만하게 추출해줘요. 됐죠? 네, 맞아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네. 이거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내가 보관하기 쉽게 뭐 예를 들어 콩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저장을 하고 미리 캔버스 아까 열어놨었잖아요. 여기 와서 업로드에 업로드 아까 제가 저장한 폴더에 콩을 불러오면 클릭하면 가져와졌죠? 이렇게 뚫려 있어요. 자, 그림을 가져와 보시면 요 가장자리에 요 동그란 표시는 크기 조절 버튼이에요. 그래서 크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크게 또는 작게 조절할 수가 있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아래쪽에 요거는 회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회전해서 놓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가져다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도 사실 활용하시는 게 포토샵이 없어도 이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편집하는 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사진을 찍을 때 어둡게 나왔다. 왜? 미리 캔버스에서는 사진을 찍어보면 밝기, 대비, 채도 등을 다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밝기나 대비를 줘서 사진의 퀄리티를 조금 더 보정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포토샵이
워낙에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포토샵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활용은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게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자, 일단 업로드까지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여기까지 일단 질문사항 잠깐만 받고 그 다음 요소서부터 나머지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요소는요, 그래픽적인 요소를 말하는데 사진하고는 좀 다른 약간 그림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될까요? 그런 것들이 여기 요소에 있어요. 내가 만약에 검색에다가 곡물, 뭐 콩,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보면 그에 관련된 사진들이 나옵니다. 벼가 나와서 콩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콩 적어볼까요? 그럼 콩들이 나오겠죠? 요런 디자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바로 적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색깔을 바꾸면 다른 색깔로도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소는 사진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약간 그래픽적인 요소들의 그림들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도 만약에 콩을 팔 때 중간에 이렇게 그림처럼 끌어다가 넣으면은 그럴싸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진하면 불투명도 좀 낮추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좀 그럴싸하겠죠. 그러고 뭐 콩의 효능해서 뭐 적어준다든지. 자, 그래서 요소에서는 이렇게 그래픽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소개시켜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도형, 선, 프레임, 차트, 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형으로 가보면 이런 사각형이나 삼각형과 같은 도형들을 넣을 수가 있고 끌어서 크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밑에다가 강조하는 어떤 설명 표시를 할 때 뭐 배경처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얘를 회전을 해서 이렇게 리본처럼 활용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조금 더 입체적인 효과를 내려면 여기다가 그림자를 넣어가지고 그림자의 거리나 흐림 정도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약간 입체감이 있는 그런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죠. 외곽선을 해서 이쁘게 선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네요. 이렇게 사각형, 뭐 삼각형 이런 도형들을 가지고 꾸며 나가면서 모양을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자, 도형이라는 부분에서는 되게 다양한 모양들이 많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으로 가서 마저 설명드려 볼게요. 선에도 다양한 선 모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타내고 싶은 선 모양을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모양을 선택을 하고 이 모양을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한 다음에 여기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꾸면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으로 꾸며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양옆으로 위아래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면은 복사도 가능한데요.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 이렇게 요소를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를 지금 이렇게 놓으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데 위쪽으로 뾰족뾰족하게 나오게 하고 싶다면 얘를 선택한 다음에 위쪽에 순서 반전을 상하 반전을 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꾸며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양을 되게 다양하게 모양을 잡아서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자꾸 들여다보고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양이 예쁜 게 많아요.
자, 이번엔 프레임을 좀 볼게요. 프레임은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는데 사각형 프레임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을 잡아서 만들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사진을 넣고 여기다가 사진들을 넣을 거야 라고 레이아웃을 잡는다면 이렇게 해서 사각형으로 모양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제품 사진이 있으면 제품 사진을 끌어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설명은 여기다가 이제 빈 곳에다 적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템플릿을 만들 때 이런 요소에 있는 프레임 굉장히 활용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의 위치는 따당 눌러서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선택하면은 직접 조정으로 밝기 대비도 다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이런 미리 캔버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쁘게 꾸밀 수 있는 게 이런 미리 캔버스라는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자, 모양도 이런 단순한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스타일 프레임이나 모거 프레임과 같이 이렇게 핸드폰 안에다가 그림을 넣는 그런 디자인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넣으면 좀 그럴싸하잖아요. 이런 디자인도 가능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레임 되게 제가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고요. 차트. 차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판매한다 라고 했을 때 뭔가 과학적인 어떤 신뢰감을 주기 위해선 차트를 넣으시면 괜찮습니다. 어떤 뭐 연구 결과라고 해서 뭐 어떤 제품을 쓸 때 뭐 주름이 몇 프로 줄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차트로 보았을 때요. 그냥 말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일 거예요. 그런 거를 여기 막대 차트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범례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다가 이제 뭐 데이터 편집을 해서 내용을 적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할 수가 있어서 차트를 만드는 것 또한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표의 경우도 가능한데요. 쇼핑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사이즈 같은 걸 많이 표시를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이 표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형식들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걸 그냥 골라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의류 사이즈까지 쭉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걸 그냥 눌러서 크기 조절해서 이렇게 끌어다가 놓는다면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에 어떤 사이즈 같은 거 적는 것도 그리 무리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쭉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좀 질문을 좀 받고 질문이 없다면 텍스트랑 테마, 오디오, 동영상 마저 조금씩 더 소개를 해볼게요. 텍스트까지 얘기하면 웬만한 건 다 설명을 한 거라 나머지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일단 요소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엔 텍스트를 좀 볼까 하는데 그 전에 요소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제가 이 콩을 아까 가져왔고요. 그 이후에 여기 있는 콩죽인가요? 뭔가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콩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콩을 먼저 가져왔으니까. 근데 콩을 위쪽으로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얘를 선택한 채 보시면 사진이라는 편집창이 뜨고 여기서 순서를 앞으로 또는 맨 앞으로 가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는 한 단계 앞으로고요. 맨 앞으로는 제일 앞으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로는 한 단계 뒤로, 그리고 맨 뒤로는 제일 뒤로를 뜻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림과 그림 간의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반전을 통해서 좌우 반전을 하거나 상하 반전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림도 잘라낼 수가 있어서 필요한 만큼 자르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얘를 만약 복사하고자 할 때는
포토샵에선 Alt긴 한데 지금 웬만한 뭐 한글이나 엑셀이나 다른 데서는 컨트롤이 복사잖아요. 컨트롤 눌러서 끌면 이렇게 복사가 되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어려울 건 없죠? 지울 때는 선택하고 딜리트. 자, 그럼 요소는 요 정도 설명하고요. 이제 텍스트로 갈게요. 여기서는 텍스트의 제목을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넣을 수가 있어요. 제목 텍스트, 부제목 텍스트, 본문 텍스트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대중소로 글씨를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제목 텍스트 추가를 눌러보면 이렇게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뜨는데요. 다시 딴 데 눌렀다가 끌어서 내가 원하는 데에 놓고 따닥 하고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서 글씨 부분을 클릭해보면 여기 동그라미나 옆으로 좀 길쭉한 동그라미가 보이는데요. 동그라미는 크기 조절, 옆으로 길쭉한 동그라미는 글상자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글씨체인데 여러 가지 글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는 눌러보시고 마음에 들면은 옆에 있는 별표를 체크해 놓으시면 다음번에 그림에 글을 적용할 때 별표를 눌러서 내가 골라놓은, 그러니까 즐겨찾기 해놓은 글씨 중에서 마음에 드는 글씨를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글씨 크기, 얘가 진하게 기울인 밑줄 뭐 이런 뜻이고요. 요거는 정렬 방식, 요거는 이제 불투명도.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글자색인데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잡아서 글자 색깔을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요거는 배경색, 글자 배경색이 되겠고 글자 조정에서 자간이나 행간을 따로 조절도 가능합니다. 외곽선을 주려면 외곽선을 눌러서 설정하시면 돼요. 해서 색깔을 넣고 두께를 설정해 보면은 내가 원하는 두께로 이렇게 글자에 테두리를 줄 수도 있죠. 그림자는 글자에 이렇게 그림자를 넣는 거니까 꾸미실 때 이렇게 활용해서 예쁘게 꾸며주실 수도 있어요. 그라데이션으로 글씨에 어떤 멋있는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여기 밑에 보면은 곡선이 있어서 글씨를 이렇게 둥글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효과가 가능하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과음 감정 표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런 디자인들이 있고요. 마음에 드는 글씨를 눌러서 글씨를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그룹으로 묶여 있는데 만약에 수정할 때는 그룹을 풀고 원하는 내용으로 바꿔서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거의 다 설명은 했는데, 자, 테마. 테마는 사실 저도 별로 안 써요. 전체적인 색깔 테마가 같이 바뀌는 거라서 느낌을 다른 느낌으로 바꾸고 싶을 때 쓰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이뻐 보이지 않아서 잘 쓰지 않습니다. 오디오는요, 여기다가 음악을 넣는 건데요. 음악을 넣으면 그때부터는 이미지가 아니죠. 동영상이죠. 그래서 많이 쓰진 않고 있어요. 동영상은 여기 있는 이미지에다가 동영상을 넣겠다라는 건데 역시 그럼 동영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 많이 쓰고 있진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배경 색깔을 바꾸겠다. 그럴 땐 배경에서 고를 수가 있고요. 사진을 고르시거나 아니면 패턴으로 예쁜 패턴을 깔아주실 수도 있어요. 너무 정신사납다 하면은 패턴의 크기나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연하게 까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깔끔한 배경으로 하고 싶을 땐 단색으로 색깔을 입히는 것도 가능하세요. 찜은 넘어갈게요. 뭐 특별한 게 없어서.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전단지를 만들 때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QR코드를 찍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럼 QR바코드로 QR코드를 만들어서 내 홈페이지 주소를 여기다 넣고 만들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 오프라인에서 QR을 찍었을 때 본인의 홈페이지로 넘어와서 물건을 보거나 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지금은 제가 www.naver.com 해서 네이버 사이트를 넣어서 만들어 봤는데 요런 게 QR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미지 창에선 잘 쓰진 않고요. 보통 이제 전단지 같은데 왜 조그만하게 이렇게 박아 놓고 QR을 찍어서 어떤 우리가 고객한테 연결하고자 하는 사이트가 바로 뜰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QR을 쓰곤 합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메뉴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애니메이션을 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특이한 애니메이션을 주면서 내가 이 상품을 만약에 나중에 이제 SNS상에 선전을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조금 특이하게 꾸미는 그런 효과를 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페이지가 나와 있지만 페이지를 추가해서 여러 장의 페이지를 만들어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카드뉴스처럼 똑같은 이미지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경우라면 여기서 페이지 복제를 해서 복제하시면서 내용만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이 미리 캔버스 자체가 워낙에 여러 가지로 잘 되어 있는 서비스라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다 만들어진 거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끝났어요. 시간 지나는 것 같은데. 네. 9시 40분. 빨리 집에 가서 해보고 싶어요, 근데. 집에 와서 해보고 싶어요? 휴대폰에 녹음해놨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긴 해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디자인들을 꾸며서 바꿔볼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준비물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요런데 이제 꾸미시기 위해서 뭐랄까요? 이미지들을 어쨌든 저장하시게 되실 거니까 USB를 좀 가져오셨으면 해요.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학원 컴퓨터에 저장해도 되지만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른 자리로 옮기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인의 USB를 쓰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